네가 꾸민 거야. 꽃집이나 하던 네가 뭘 알아? 어머니를 꼬드겨서 이 집을 차지하려는 거 다 알아. 사람들로 가득 찬 기념식장 한가운데 나는 도둑으로 몰린 채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건 꽃가위 대신 낡은 테이프 하나. 손끝은 떨렸고 숨은 자꾸 막혔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보리 한복의 시어머니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고 공기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손이 올라갔습니다. 내가 쉬는 동안 네가 내 집을 팔아먹고 있었더구나. 모두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누가 맞았는지도 왜 맞았는지도 아무도 모른 채 제 인생이 무너진 그 순간 누군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이름 하나가 이 집을 뒤집기 시작합니다. 곧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과거와 숨겨진 인연이 폭발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집에서 편하게 쉬고 계신지, 이동 중에 잠깐 들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살짝 남겨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기운 모아 전해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성북동 언덕 위에는 오래된 붉은 벽돌 저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담쟁이 덩굴이 담벼락을 타고 오르고 대문 앞 은행나무는 해마다 계절을 알려주었습니다. 가을이면 노란 잎이 대문 앞 돌계단을 뒤덮고 겨울이면 앙상한 가지 사이로 성북동 골목에 찬바람이 지나갔죠. 배성건설 창업주의 아내 백음순 여사가 평생을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50년 넘는 세월 동안 그 집은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모두 담장 안에 가두어 왔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배성건설이 커지는 동안 저택 안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조용히 그러나 깊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올해 79. 금수는 젊은 시절 남대문 시장에서 국밥을 팔고 공사판 한바집에서 밥을 지으며 남편 배창식과 함께 회사를 일군 여자였습니다. 억척스럽게 살아온 세월이 손등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어요. 두 손은 거칠었고 손마디는 굵었으며 무릎이 시리도록 차가운 새벽에도 금수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모님이라 부르는 지금도 금수는 장독대 앞에서 된장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했죠. 된장독 뚜껑을 열 때마다 코끝을 간지리는 그 깊은 냄새는 금순에게 어떤 향수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 냄새 속에는 가난하던 시절의 기억과 남편과 함께 꿈을 빚던 뜨거운 시간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손이 거칠고 발목이 굵어도 금수는 단 한 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고 그 발로 공사 현장을 누볐으니까요. 저택이 생기고 사모님 소리를 들은 뒤에도 금수는 스스로를 한 번도 달리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고 부엌에서 직접 된장국을 끓였으며 마당 한켠 장독대를 살피는 일을 단 하루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말려도 큰 며느리가 불편한 눈빛을 보내도 금순에게 그 새벽 시간은 남편과 함께한 가난한 시절을 되새기는 의식 같은 것이었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그 시간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택 안의 분위기는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속으로는 늘 팽팽했습니다. 큰 며느리 최선아는 달랐습니다. 56의 선아는 배성재단 상무였습니다. 늘 자홍색 블라우스에 진주 귀걸이를 달고 다녔으며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는 사람을 아래 위로 재는 냉기가 흘렀죠. 회사 일을 도맡아 처리하고 집안 행사마다 앞장서면서 선아는 자신이 이 집안의 실질적인 기둥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확신은 세월이 쌓일수록 점점 오만에 가까워졌습니다. 식탁 자리 하나를 정하는 일에서도 제사상 진설 순서에서도 선아는
반드시 자신이 먼저 결정했습니다. 장남의 아내로 재단일까지 도맡아온 자신이야말로 이 집의 다음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선아는 그것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회사도 예정으로 굴릴 시대는 지났어요. 전문성이 있어야죠. 그 말끝은 늘 막내 며느리 윤채린을 향했습니다. 직접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린은 그 말에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채린은 38,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플로리스트였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꽃가위와 물뿌리개가 익숙한 여자였고 화려한 자리보다 흙냄새 나는 작업대가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채린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동백과 국화를 꺾어들고 성북동 저택 언덕을 올랐습니다. 어떤 날은 빗속에서도 어떤 날은 두 손이 얼어붙도록 추운 날에도 채린은 꽃을 안고 왔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무언가를 바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어머니의 얼굴에 잠깐이라도 웃음이 번지면 그걸로 충분했었죠. 채린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동백이 참 예뻐서요. 금수는 그 꽃을 두 손으로 받아들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너는 꽃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을 가져오는구나. 채린은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말은 어떤 칭찬보다 무거웠고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채린은 또 언덕을 올랐습니다. 힘들어도 서러워도 그 언덕이 채린에게는 이 집과 이어진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배준서는 건축가로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집안 싸움에는 늘 한 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채린이 선아 형수에게 치이는 걸 알면서도 나서는 일이 없었죠. 갈등이 생기면 먼저 고개를 돌리고 싸움이 번질 것 같으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것이 준서가 오랜 세월 터득한 이 집안에서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채린아, 형수 말은 그냥 흘려들어. 괜히 부딪히지 말고. 채린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흘려듣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도 어머니 마음만 다치지 않으면 돼요. 준서는 그 말에 아무것도 보태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담담함이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법을 그는 끝내 몰랐어요. 표현하지 못한 미안함이 가슴 한켠에 조용히 쌓였습니다. 그의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배성건설 창립 50주년 기념식과 함께 금순 여사가 직접 상속 발표를 한다는 소문이 집안 안팎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저택 안의 모든 사람이 그날을 향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가족 모임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재단 이야기로 흘렀고 안부 전화 한 통에도 탐색하는 속내가 담겼습니다. 웃음 뒤에 계산이 있었고 인사 뒤에 탐색이 있었습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한 날부터 선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웃음은 더 얇아졌고 말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식탁에 앉을 때도 금순의 안방 앞을 지날 때도 선아의 시선은 늘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죠. 그 눈빛 안에는 조급함과 욕심이 켜켜이 쌓여 있었어요. 상속 발표 날이 다가올수록 저택 안의 공기는 무거워졌고 그 무게를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은 언제나 채린이었습니다. 채린은 그 눈빛을 느끼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여전히 꽃을 들고 언덕을 오르고 시어머니 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장독대 옆에서 나란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이 채린이 할 수 있는 전부였고 채린이 오래 믿어온 방식이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알아봐줄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금수는 남편의 낡은 흑백 사진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쓸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밝혀야겠어요. 이 집을 지킨 사람이 누군지, 이 집을 팔아먹으려 한 사람이 누군지. 그 말은 저택의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벽은 수십 년의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금순의 눈빛은 그날 밤 유독 길고 깊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의,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사람의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상속 발표를 일주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체리는 꽃집 문을 닫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금순이 며칠째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을 준서에게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찬압에 호박죽을 정성껏 담고 위에 잣을 몇 알 올렸습니다. 금순이 좋아하는 방식이었어요. 버스를 갈아타고 성북동 언덕을 오르는 동안 찬압이 식을까봐 체리는 두 손으로 꼭 안고 걸었습니다. 언덕 위에서 불어오는 늦가을 바람이 차가웠지만 체린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밥 한 그릇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만으로 그 언덕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저택 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엔 도우미 아주머니가 꼭 잠가두던 문이었는데 그날은 반쯤 열린 채였어요. 그 열린 문틈 사이로 안쪽의 공기가 차갑게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발끝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현관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는데 2층 서재 쪽에서 목소리가 흘러내려왔습니다. 선아의 목소리였습니다. 낮았지만 또렷했고 무언가를 설득하는 듯 끈질긴 어조였습니다. 체리는 발걸음을 멈추었고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어머니.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체리는 천천히 계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재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금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회사 지분 정리 서류라고? 네.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제 제가 관리해야죠. 그래야 회사가 흔들리지 않아요. 체리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선아가 금순 앞에 서류 뭉치를 밀어놓고 있었습니다. 서류는 두툼했습니다. 금순의 두 손이 서류 위에서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공사판을 누비고 시장 바닥에서 국밥을 퍼올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무너지지 않던 그 손이 지금 떨리고 있었어요. 체리는 그 손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건 지분 정리가 아니라 위임장이구나. 순간 선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결국 회사는 제가 지켜야 합니다. 막내네 같은 사람들에게 맡길 수는 없잖아요. 지금 어머니 주변에서 얼씬거리는 사람이 누군지 잘 생각해 보세요. 체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선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 윤채린 씨. 엿듣는 취미도 있었어요? 체리는 당황하지 않으려 애쓰며 찬압을 들어 보였습니다. 두 손이 떨리지 않도록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식사 가져왔어요. 선아는 입술 끝을 비틀며 웃었습니다. 식사요? 꽃집 여자가 참 충성스럽네요. 그런데 알아요? 그런다고 재산이 생기진 않아요. 세상에 공짜 효도는 없어요. 금순이 낮게 불렀습니다. 선아야. 그러나 선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번 입을 열기 시작하면 끝을 보아야 하는 사람처럼 계속했습니다. 상속 발표날 어머니가 괜한 선택하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 집안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아무나 다 들어설 수는 없는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체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조용히 찬압을 내려놓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 감정을 쏟아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습니다. 울음도 분노도 나중에. 지금은 눈을 뜨고 있어야 했습니다.
금순이 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채린을 향한 미안함과 무언가를 다짐하는 단단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채린은 그 눈빛을 받으며 고개를 낮게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안개 속이었지만 금순과 자신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끈이 있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채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뒤척이는 내내 선아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웠다 싶으면 다시 떠올랐고 잊으려 하면 더 또렷해졌습니다. 막내네 같은 사람들, 아무나 다 들어설 수는 없는 자리, 그 말들이 심장 어딘가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가난해서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마저 값싸게 취급당한 것 같아 억울했고 그 억울함조차 참아야 한다는 게 더 깊이 서러웠습니다. 이 집 언덕을 수도 없이 오르내리면서 쌓아온 마음들이 한꺼번에 채린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보내고 이른 아침 꽃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낯선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이 없었어요. 주소지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채린의 꽃집 이름과 주소만 달랑 적혀 있었죠. 상자는 낡고 모서리가 눌려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포장된 것 같았습니다. 채린은 상자를 안으로 들고 들어가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위로 테이프를 끊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가죽 표지가 달아버린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금순이 있었습니다. 남대문 시장 앞이었습니다. 금순은 한 어린 여자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카메라를 향하지 않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꼭 맞잡은 손의 온기가 사진 밖으로도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채린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상하게 그 아이의 뒷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채린은 사진을 내려놓고 천천히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첫 장의 빛이 발에 겨우 읽힐 듯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채린, 이 아이가 훗날 우리 집을 살릴 것이다. 채린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눈앞이 아찔하고 손에 든 수첩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누가 쓴 글인지, 왜 지금 이 수첩이 자신의 손 안에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이 글씨가 세상 어딘가에서 오랜 시간 채린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꽃집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금순이었습니다. 아이보리색 가디건을 걸치고 작은 손가방 하나를 든 채였습니다. 어젯밤 서재에서 손을 떨던 그 모습과는 달리 지금 금순의 눈빛은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기다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채린아. 채린은 수첩을 든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금순은 채린의 손 안에 들린 수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내가 알아야 할 때가 왔다. 그 말은 짧았지만 채린의 가슴 깊은 곳까지 닿았습니다. 평생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모르도록 지켜져 온 시간이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꽃집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채린이 미처 꺾지 못한 국화 몇 송이가 작업대 위에 놓여 있었고 찬 아침 공기 속에서 꽃향기만이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금수는 채린을 오래된 찻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성북동에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그곳은 골목 안쪽 깊숙이 자리한 작은 가게였습니다. 간판은 색이 바랬고 나무 문에는 오랜 세월의 결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낡은 나무 의자와
오래된 전축이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나훈아, 남진, 패티김의 낡은 음반 재킷이 걸려 있었고 공기 속에는 오래된 나무와 보리차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체리는 이런 곳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이 낯설고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이 다 바뀐 것 같아도 어딘가에는 옛 시절이 조용히 남아있었습니다. 금수는 창가 자리에 앉으며 오래 말이 없었어요. 손으로 보리차 잔을 감싸 쥔 채 골목 너머 어딘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찻집 안에서 오래된 전축이 낮게 흘리는 노랫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금순이 말을 꺼낼 때까지 체리는 그저 조용히 곁에 있었습니다. 옛날엔 여기서 내 시아버지랑 보리차 한 잔 나눠 마시며 꿈을 꿨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었지. 손에 쥔 것이라곤 의지 하나뿐이었는데 그때가 제일 뜨거웠어. 체리는 조용히 금순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팬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지금도 젊었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금수는 천천히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내 아버지 윤기철 씨를 내가 안다. 체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희 아버지를요? 체린의 아버지 윤기철은 체린이 초등학교 2학년이던 해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갑작스럽게 어머니는 그 뒤로 시장에서 떡을 팔며 체린을 키웠고 체린은 가난이 자신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그림자인 줄 알며 자랐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는 집안에서 금기처럼 다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얘기가 나오면 눈을 내리깔았고 체리는 언제부턴가 먼저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어머니를 덜 아프게 하는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으니까요. 그리하여 아버지는 체린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흐릿해져 갔고 나중에는 그 얼굴조차 또렷이 떠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금순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우리 회사를 살린 사람이었다. 외환위기 때 모두 도망가던 공사장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장부를 지켰어. 하청 노동자들 임금이 공중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몸으로 버텼지. 그 사람이 없었다면 배성건설은 그때 이미 끝났을 거야. 우리 부부도 거리에 나앉았겠지. 체린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목 안에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아무것도 몰랐죠? 내 아버지가 원치 않았다. 은혜를 빚으로 남기기 싫다고 했어. 보답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라고 했지. 그냥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며 손을 저었어. 금수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체리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 사고도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 무렵 회사 돈을 빼돌리던 사람이 있었어. 장부를 조작하고 하청 임금을 중간에서 가로챘지. 내 아버지는 그 전모를 알고 있었다. 끝까지 밝히려 했고 그래서 위험해졌다. 체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귓속이 먹먹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금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낙엽 몇 장이 바람에 이리저리 굴러다녔습니다. 한참 뒤에야 금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상속 발표날 모든 걸 밝힐 거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내가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린다. 체리는 처음으로 슬픔이 아닌 다른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렵지만 단단한 것, 무섭지만 외면할 수 없는 것, 분노와 비슷했지만 그보다 훨씬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이 바로 자신의 손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체린을 떨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체린은
금순의 오래된 서류들을 함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택 서재 한켠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있던 것들이었습니다. 남대문 시장 시절의 영수증 묶음, 90년대 공사계약서, 외환위기 당시 은행 대출 서류, 그리고 재단 자금의 흐름을 기록한 낡은 원장까지 하나하나 펼쳐볼수록 이 집의 역사가 보였습니다. 금순 부부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씩 쌓아 올린 치열한 발자국이 서류 한 장 한 장에 새겨져 있었죠. 그 사이사이에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이 함께 배어 있었습니다. 체리는 그 서류들을 한 장씩 펼쳐가며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흐름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하나씩 대조해 나가다 보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단 기부금의 일부가 실체를 알 수 없는 법인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금순의 인감이 찍혀 있는 서류가 있었는데 금순은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인감은 누군가 몰래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위조인지 도용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금순이 허락한 적 없는 서류가 금순의 도장을 달고 세상에 나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체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의 숫자들이 흔들려 보일 만큼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금순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말보다 먼저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그 법인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추적하자 결국 하나의 이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선아의 친정 쪽 계열사였습니다. 체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숨을 고르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서류를 덮고 다시 펼치고 또 덮었습니다. 이 사실을 앞에 두고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 위에 쥔 연필이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경찰에 넘겨야 해요. 금수는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보다 먼저 가족 앞에서 밝혀야 한다. 이 집안은 돈보다 먼저 사람의 얼굴을 잃었어. 법보다 먼저 사람이 서야 해. 그 얼굴부터 돌려놓아야 한다. 조용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체리는 그 말이 어떤 판결문보다 무겁고 단단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집안은 법 이전에 사람으로 마무리되어야 했습니다. 금수는 그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체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제 더 이상 그냥 꽃집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끝내 밝히지 못하고 떠난 진실의 문 앞에 마침내 서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심장은 쉬지 않고 뛰었고 손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발을 빼는 것은 더 이상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으로 지키려 했던 것을 체린이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선아는 체린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재 서류에 손뗀 흔적이 있었고 금순이 체린과 단둘이 외출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선아는 평소에도 저택 안의 변화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기척 하나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죠. 선아는 오래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눈치를 챈 그 순간부터 공격은 노골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시작됐습니다. 먼저 꽃집 거래처가 끊겼습니다. 체린이 5년 넘게 납품해온 강북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결혼 시즌마다 대형 화환을 맡겨오던 곳이었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체린의 꽃집에 안겨주던 고정 거래처였습니다. 그 한 곳만으로도 체린의 꽃집은 달마다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윤 대표님. 내부 사정으로 계약을 종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납품에 문제가 생긴 적도 없었고 불만을 제기받은 일도 없었습니다. 체리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갑고 짧은 통보였습니다. 이런 일이 이유 없이 일어날 리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꽃집 앞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며느리 시댁 재산 노리고 들어갔다며 시어머니한테 붙어서 상속받으려 한다던데. 골목 어귀의 주민들이 수군거렸고 몇몇 단골 손님은 슬그머니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꽃을 사러 오던 어르신이 유리문 앞에서 잠깐 멈추다 돌아서는 뒷모습을 체리는 작업대 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억울함을 입술 안에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체리는 꽃을 다듬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손끝에 장미가시가 박혔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보다 더 날카로운 것이 이미 가슴속 깊이 박혀 있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체린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준서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체리나, 형수가 그러더라. 당신이 어머니 서류를 뒤지고 다닌다고. 체리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부탁하신 거야. 같이 정리하는 거라고. 나도 알아. 그런데 지금은 조심해야 해. 형수 성격 알잖아. 괜히 더 크게 번지기 전에 잠깐 물러서는 건 어때? 체리는 준서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갈등을 덮고 싶은 마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리라 믿고 싶은 마음. 그것이 준서가 평생 선택해온 방식이었습니다. 당신은 늘 조심하자고만 해. 그럼 누가 어머니를 지켜?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체린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체리는 이 집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금순 외에는 없다는 것을 그 순간 분명히 알았습니다. 며칠 뒤 집안 모임이 있었습니다. 친척들과 재단 관계자 몇 명이 자리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음식이 오가고 인사가 오가는 평범한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그 자리를 그냥 흘려보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체린 씨 꽃집 어렵다면서요? 거래처도 끊기고. 선아의 말이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가볍게 던진 말이었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체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더 자주 오는 건가요? 참 부지런하시네. 체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분노가 손끝까지 전해졌지만 표정을 지켰습니다. 이 자리에서 흔들리면 선아가 원하는 그림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금순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그리 크지 않았는데도 식탁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선아야, 사람이 어려울 때 손잡아주는 게 가족이지 비웃는 게 가족이냐? 선아는 웃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요즘 세상엔 순진한 얼굴로 접근하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하잖아요. 그 순간 체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쏟아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체린은 눈을 한번 깜빡이며 삼켰습니다. 울어도 되었지만 이 자리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아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외투를 챙기고 신발을 신으며 흩어졌습니다. 체리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금수는 체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택 마루에 나란히 앉아 마당의 어둠을 바라보다가 금순이 먼저 손을 내밀어 체린의 손 위에 포겠습니다. 주름 가득한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체리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 참는 것과 삼키는 건 다르다. 참는 건 버티는 거고 삼키는 건 내 속을 썩히는 거야. 넌 지금 삼키고 있어. 체리는 그 말에 그만 무너졌습니다. 오랫동안 누르고 있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손등으로 눈을 닦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좋은 사람으로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착하게 살면 언젠가 알아봐 준다고 믿었는데. 금수는 체린의 등을 천천히 토닥였습니다. 오래 말없이 체린의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금수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도 칼을 들어야 할 때가 있다. 사람을 찌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썩은 줄을 끊기 위해서. 체리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마당의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옷깃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체리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이미 더 큰 덫을 놓고 있었습니다. 상속 발표를 하루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체린이 꽃집 마감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안고 작업대를 닦던 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시간에 손님이 올 리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점퍼, 짧은 머리카락. 체리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윤체린 씨 맞습니까? 백음순 여사님의 인감 도용 및 금품 절도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꽃집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녁 불빛 아래 꽃들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체린의 손에서 꽃가위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금속 소리가 작고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만이 꽃집 안에 홀로 남았습니다. 체린의 세상이 휘청였습니다. 평생 남의 것을 탐한 적 없이 살아온 사람에게 떨어진 혐의였습니다. 손에 꽃가위만 쥐고 살아온 사람에게. 경찰서 조사를 받고 나온 체리는 밤거리를 혼자 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번진 경찰서 문을 빠져나온 것이 저녁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조사는 2시간 남짓 이어졌습니다. 인감도용, 금품절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체린의 이름 앞에 붙는 동안 체린은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지만 그 말이 조서 어딘가에 제대로 적혔는지 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혐의를 부인하는 서류에 서명을 하면서 체리는 자신의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이런 문서 위에 놓이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늦가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시장 좌판을 접던 날처럼 차갑고 축축한 비였습니다. 우산이 없었습니다. 체리는 가방으로 머리를 막아보다가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걷는 것이 지금 기분과 어울렸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을 것 같은 기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기분. 발이 가는 대로 걸었습니다. 준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한참 보다가 전화기를 주머니에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체린에게 지금 당장 전화를 받아줄 사람이 있기는 한 걸까?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금순에게도 연락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문자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재단 관계자라고 밝힌 낯선 번호였습니다. 금순이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체리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도 비를 맞은 등도 모두 차가웠습니다. 선아는 그 사이 이미 집안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체린이 경찰서에 묶여 있는 동안 선아는 움직였습니다.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금순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이용해 상속 발표를 자신이 대신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체린이 어머니에게 충격을 주어 쓰러지게 했다는 말도 함께 퍼졌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체린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친척들의 시선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보다 이야기를 먼저 믿는다는 것을 체린은 그날 깊이 알았습니다. 체린은 성북동 저택 앞에 섰습니다. 빗속에서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담 너머로 저택의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린을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체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빗소리가 빗속으로 퍼졌습니다. 잠시 뒤 선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윤채린 씨. 당신 같은 사람이 욕심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병원이면 제가 가야죠. 당신 때문에 쓰러지셨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당신이 이 집에 발을 들이는 것 자체가 해가 돼요.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체리는 인터폰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볼을 지나 턱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출석 요구서가 가방 속에서 천천히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옆 쪽문이 열렸습니다. 준서였습니다. 우산을 들고 나온 준서는 체린을 보며 굳은 얼굴로 멈추어 섰습니다. 빗속에서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서의 눈에도 체린의 눈에도 각자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체린아, 당분간 친정에 가 있어. 체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도 내가 그랬다고 믿어? 준서는 눈을 피했습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상황이 너무 커졌어. 형수 말대로 내가 빠져야 어머니도 안정이 돼. 나도 숨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체리는 웃었습니다. 눈물보다 더 서러운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빠지면 다 해결돼? 그럼 진실도 빠져?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것도 같이 빠져?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산 아래서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을 잃어버린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나 혼자 갈게. 체리는 돌아섰습니다. 사람이 가장 외로워지는 순간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체리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고개를 돌릴 때, 그때가 가장 차갑고 긴 외로움이었습니다. 준서의 발소리가 빗속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체리는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체리는 오래전 어머니가 살던 시장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떡을 팔던 자리에는 편의점이 들어서 있었고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환하게 켜져 있는 불빛이 이상하게 야속했습니다. 체린만 이 세상에서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체린은 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 잘못 산 걸까? 빗속에서 혼자 묻는 말에 대답은 없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어머니라도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 어머니도 없었습니다. 빗소리 외에 세상은 아무 일도 없는 듯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체린의 발밑으로 빗물이 흘렀습니다. 신발 안까지 물이 스며든 것이 느껴졌지만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기철 씨 딸 맞지? 체린은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의 노인 하나가 처마 아래 서 있었습니다. 70은 훨씬 넘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 노인은 처마 아래서 채린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랑 같이 공사장에서 일했던 박만석이야. 오래전부터 찾고 있었는데 오늘에야 여기서 보게 되는구나. 할아버지는 작업복 안쪽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비닐봉지에 쌓인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였습니다. 테이프 겉면은 색이 발해 있었고 손잡이 부분이 약간 눌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랜 시간 꺼내 들었다 넣었다를 반복한 것처럼 낡아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한테 맡긴 거야. 언젠가 딸이 받아야 할 거라고 했어. 이걸 이제야 전해줘서 미안하다. 채린의 손에 그 테이프가 놓였습니다. 비닐 겉면이 빗물에 젖었습니다. 채린은 그것을 품 안으로 감추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한 번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채린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후로 아버지의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는 채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붙잡았던 것이 지금 이 손 안에 있었습니다. 오래되고 낡아서 재생이 될지조차 알 수 없는 테이프였지만 채린은 그것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모두 무너진 그 밤, 아버지의 목소리가 녹슨 테이프 속 어딘가에서 오래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채린은 작은 여관방에서 카세트 플레이어를 구했습니다. 경찰서 출석 요구서를 받은 다음 날 채린은 준서와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것인지 돌아가기 싫은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성북동 저택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시장 골목 어귀의 낡은 여관에 방을 잡았습니다. 젖은 옷을 욕실 수도꼭지에 걸어두고 담요 하나를 끌어당겨 어깨에 올렸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차가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아다녔습니다. 요즘 세상에 카세트를 트는 기계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전파사 두 곳을 허탕치고 세 번째로 들어간 시장 구석 전파사에서야 먼지가 쌓인 플레이어 하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인 할아버지는 선반 깊숙한 곳에서 그것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요즘 누가 이런 걸 찾나 했더니 그래도 옛것은 사람 배신 안 해요. 채린은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버지도 그랬을 것이었습니다. 배신하지 않으려다 배신당한 사람이었을 것이었습니다. 여관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비닐봉지에서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끼우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치직거리는 잡음이 한참 이어졌습니다. 채린은 숨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잡음 끝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순 사모님, 혹시 제가 잘못되면 이걸 꼭 제 딸에게 전해주십시오. 채린은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사진 속에서도 어머니의 이야기 속에서도 흐릿하기만 했던 그 목소리가 지금 채린의 귀 속으로 또렷이 들어왔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의, 그래도 사람을 믿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채린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장부를 조작해왔고 하청업체 임금도 중간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덮으면 공사판 노동자들이 죽습니다. 저는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잠시 녹음이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테이프 안에서 잡음이 한번 크게 일었습니다. 채린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채린은 그 목소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알았습니다. 테이프 속 아버지가 낮게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최동만. 당시 배성건설의 자금 담당 임원이었고
지금 선아의 친정아버지였습니다. 최동만의 목소리는 위협하듯 낮았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가족이 있으면 알아서 처신하라고, 그 말이 반복됐습니다. 체리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선아의 친정은 배성건설에 돈을 빼돌려 불을 쌓았고 아버지 윤기철은 그 비리를 밝혀내려다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집안의 딸 선아가 배성건설로 들어와 다시 한번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체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둘 다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떠난 것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체린의 가슴 한가운데를 깊이 찔렀습니다. 어릴 때 이미 아버지를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잃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낯선 번호였지만 체리는 직감적으로 받았습니다. 체리나 나 병원 아니다. 어머니? 선아가 나를 병원에 가둔 줄 알지? 나는 이미 빠져나왔다. 지금 내 아버지 동료들을 만나고 있어. 박만석 씨가 먼저 연락을 해줬다. 금순의 목소리는 늙었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체리는 전화기를 쥔 손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저 테이프를 들었어요. 알고 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 혼자 싸우게 두려고 한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서는 걸 기다렸어. 그래야 진짜 싸울 수 있으니까. 체리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워도 된다. 용기는 무섭지 않은 사람이 내는 게 아니야. 무서운데도 한 걸음 걷는 사람이 내는 거다. 체리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생 버림받지 않으려 착한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싫어도 웃고 아파도 참고 억울해도 먼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 스스로를 더 낮추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침묵은 때로 악한 사람에게 길을 내어준다는 것을, 착함이 방어막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체리는 플레이어의 재생 버튼을 껐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테이프가 멈춘 자리에서도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체리는 여관방 창문으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젖은 골목 위로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아스팔트 위에 잔잔하게 고여 가로등 불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체리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금순과 함께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재단 자금 흐름 서류, 위조 위임장, 꽃집 거래처를 압박한 정황 자료까지. 금수는 오래 숨겨두었던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하나하나 순서를 잡고 날짜를 맞추고 흐름을 이어붙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서류를 펼쳐나가는 동안 저택 밖에서는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밤새 작업했습니다. 손이 저리도록 서류를 넘기고 또 넘겼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상속 발표 날은 이미 내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준서가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수염이 올라오고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밤을 제대로 보내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여관 문 앞에 선 준서는 체린을 보자마자 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체린아 미안해. 체린은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서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어쩌면 체린은 이미 그 밤 빗속에서 다 울어버렸는지도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이제 뭘 할 건지 말해. 준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숨지 않을게. 당신 옆에 설게. 체리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 옆이 아니라 진실 옆에 서요. 상속 발표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여관 골목에 첫 새벽빛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체리는 그 빛을 바라보며 테이프를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이제는 체린이 마저 해야 했습니다. 배성건설 창립 50주년 기념식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성북동 저택 대청마루와 거실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습니다. 하얀 테이블보가 깔리고 꽃 장식이 자리마다 놓이고 음식이 들어왔습니다. 친척들, 회사 임원들, 재단 관계자들, 오래된 거래처 사람들까지 속속 자리를 채웠습니다. 웃음소리가 오가고 악수가 오가고 명함이 오갔습니다. 50년을 쌓아온 회사의 이름 아래 모인 자리였지만 그 이름이 얼마나 많은 땀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50년을 두고 쌓여온 진실이 마침내 수면 위로 올라올 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선아는 자홍색 블라우스를 입고 완벽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진주 귀걸이,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마치 오늘이 자신의 날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여유로웠습니다. 친척 어른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임원들과 짤막한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자리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 모습은 능숙했고 매끄러웠습니다. 금순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선아에게는 이미 이긴 싸움처럼 보였을 것이었습니다. 이 집 대문이 자신의 것이 된 것처럼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으신 관계로 오늘 발표는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선아는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고 자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 오래 준비해온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백음순 여사님의 뜻에 따라 주요 재산과 재단 운영권은 장남 가족에게. 그때였습니다. 대문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방 안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금순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보리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79의 몸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방 안 그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5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옆에는 체린과 준서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체린은 가방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테이프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와 오래 묻혀있던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금순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직접 이 자리에 나타났다는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선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가에 여유로운 미소가 순간 지워졌습니다.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쉬셔야죠.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금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아 앞까지 천천히 걸어와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한 걸음 남았을 때 금순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쉬는 동안 내가 내 집을 팔아먹고 있었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집안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금수는 손을 들었습니다. 짝! 선아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숨소리조차 잦아들었습니다. 50주년 기념 자리가 단 한순간에 전혀 다른 자리가 되었습니다. 금순의 손은 떨렸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며느리를 때린 게 아니다. 내 남편의 회사를, 내 가족의 이름을, 죽은 사람의 진실을 팔아먹은 죄를 친 것이다. 선아는 뺨을 감싸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사람들 앞에서 저를 망신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 집을 위해 희생했는데요. 금수는 선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채린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었어요. 모든 시선이 채린에게로 쏠렸죠. 그 시선들이 무거웠지만 채린은 발을 뺄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카세트 테이프와 서류 묶음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러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테이프 안에 제 아버지 윤기철의 마지막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배성재단 자금이 선아 형님 친정회사로 흘러간 내역도 여기 있습니다. 금순 어머니의 인감이 도용된 서류도 함께입니다. 방안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임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건 실제 계좌 흐름입니다. 날짜도 금액도 수신법인도 일치합니다. 방안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친척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방관할 수 없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선아는 채린에게 달려들 듯 소리쳤습니다. 내가 꾸민 거야. 꽃집이나 하던 내가 뭘 알아. 어머니를 꼬드겨서 이 집을 차지하려는 거 다 알아. 채린은 처음으로 선아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두 발 아래 눌러두고 선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배웠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돌아가셨는지, 어머니가 왜 평생 침묵하셨는지, 형님이 왜 처음부터 저를 그토록 밀어내려 하셨는지. 선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는 것 같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말로 상황을 지배해온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금수는 서류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방 안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오늘 진짜 상속 발표를 하겠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낮음이 방 안 어느 구석까지도 닿았습니다. 배성재단 운영권은 윤채린에게 맡긴다. 회사 지분 일부는 노동자 복지재단으로 돌린다. 그리고 최선아, 너에 대한 배임 및 사문서 위조 고소장은 이미 접수됐다. 선아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완벽하게 서 있던 사람이 무릎부터 꺾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했는데요. 제가 다 지켰는데. 금수는 돌아보지 않고 낮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집을 지킨 게 아니라 집 위에 올라서려 했다. 그 순간 채린은 선아를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통쾌함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에 더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저토록 가진 사람이 더 빼앗으려 했을 때 결국 무엇을 얻었는지를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쓸쓸했습니다. 그러나 채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고 그 자리에 채린이 서 있었습니다. 저택 대청마루에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금수는 남편의 사진이 걸린 쪽 벽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50년 전 함께 꿈꾸던 사람. 이제야 당신 앞에 부끄럽지 않다고 금수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참아온 사람처럼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성북동 저택의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 안에 갇힌 재벌가의 집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를 햇볕에 말리는 집처럼 변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바람이 통했고 마당 한켠에서는 금순이 직접 심은
동백나무가 붉은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저택안을 채웠던 긴장이 녹아내린 자리에 조용하고 따뜻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50년 된 집이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금수는 배성재단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기철나눔재단. 채린의 아버지 윤기철의 이름을 딴 재단이었습니다. 현판을 세우는 날 채린은 그 이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살아생전 은혜를 빚으로 남기기 싫다고 했던 사람,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며 손을 저었던 사람. 이제는 그 이름이 빚이 아니라 빛으로 세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채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단은 하청 노동자 자녀 장학금, 산업재해, 가족 지원, 홀로 사는 노인 식사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조용히 퍼졌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손을 이끌었고 재단 문 앞에는 조금씩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금수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걸 원했던 사람이었다고, 이 자리를 보았으면 소리내어 웃었을 거라고. 그 웃음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채리는 꽃집을 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단 건물 1층에 작은 꽃방을 만들었습니다. 비싼 꽃보다 들국화, 동백, 봉숭아, 접시꽃 같은 꽃들이 많았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꽃들을 보면 어딘가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릴 적 마당이나 골목에서 만나던 그 냄새였습니다. 채리는 꽃을 다듬으면서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픈 이야기도, 그리운 이야기도, 오래전에 잃어버린 사람 이야기도. 채리는 그 이야기들을 꽃처럼 받았습니다. 꽃방은 꽃을 파는 곳이기도 했지만 잊고 지내던 마음을 잠깐 꺼내놓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갔습니다. 50대, 60대 손님들은 그 꽃들을 보며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가 봉숭아 물 들여주던 생각나네. 손톱에 꽃잎 얹어주던 그 손이. 채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기억도 꽃이에요. 오래 시들지 않는 꽃이요. 손님들은 그 말에 웃다가 이유 없이 눈이 촉촉해지기도 했습니다. 준서는 채린 곁에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갈등이 생기면 피하지 않았습니다. 채린의 말을 끝까지 들었고 자신의 말도 끝까지 했습니다. 쉬운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굳어진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여전히 말을 삼키다가 채린이 기다려주는 것을 느끼고 다시 꺼내기도 했습니다. 어색하고 더뎠지만 그것만으로도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어쩌면 그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는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을 믿지 못한 거 오래 미안할 것 같아. 채리는 준서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래 미안해하지 말고 오래 달라져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채린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달라지는 건 오래 걸리겠지만 그것으로 지금은 충분했습니다. 선아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임 사문서 위조, 인감 도용, 화려한 자홍색 블라우스와 차가운 말투 뒤에 숨겨진 욕망이 세상 앞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법정에서의 선아는 저택 안에서와 달랐습니다. 말이 없었고 눈빛이 흐렸습니다. 오랫동안 가져도 결국 잃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선아는 그제야 비로소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금수는 마지막 면회에서 선아 앞에 앉았습니다. 내 죄는 법이 묻겠지만 내 인생은 내가 다시 물어야 한다. 남을 밟고 올라간 자리는 언젠가 무너진다. 그러니 이제는 바닥부터 다시 서거라.
선아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뒤늦게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금수는 그 울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말은 다 했고 해야 할 일도 다 했습니다. 이제는 법이 그 뒤를 이어받을 차례였습니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성북동 언덕 위 은행나무는 잎을 다 떨구었습니다. 금수는 저택 마당에 낡은 의자를 꺼내놓고 앉았습니다. 채린이 그날 아침 일찍 들고 온 동백 화분이 곁에 놓여 있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기울어진 각도로 화분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붉은 꽃잎 위에서 빛이 번졌습니다. 금수는 그 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채린아, 내 어머니, 나는 평생 강하게만 살아야 하는 줄 알았다. 울면 지는 줄 알았고 참으면 이기는 줄 알았지. 그런데 말이다. 금수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이기고 나서도 이렇게 허전할 줄은 몰랐어. 이제 생각해보니 그게 이기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겠어. 평생 이기려고만 살았는데. 채리는 금순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주름이 깊고 굳은 손이었습니다. 평생 일을 놓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 채린의 손 안에서 가만히 쉬고 있었습니다. 이 손이 평생 얼마나 많은 것을 버텨왔는지를 채리는 그 무게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쉬셔도 돼요. 다 됐어요. 금수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 웃지 않은 사람의 미소처럼 조금 어색했지만 그래서 더 진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좀 사람답게 늙어보련다. 그날 저녁 저택 마당에 오래된 전축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70년대 노래였습니다. 금수는 눈을 감고 젊은 날 남편과 남대문 시장 골목을 걷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 그래도 서로의 손만 잡고 있으면 다음 날이 무섭지 않았던 시절. 가난했지만 뜨거웠고 배고팠지만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지금의 금순을 만들었습니다. 채리는 그 곁에 조용히 동백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늦게 피었지만 가장 붉게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이 꽃처럼 채린도 늦었지만 제대로 핀 것이었습니다. 채리는 그 꽃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상속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 남긴 마음이라는 거요. 성북동 저택의 창문에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긴 싸움 끝에 남은 것은 승리의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조용하고 단단한 숨결이었습니다. 상처가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상처를 안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결 속에는 윤기철의 이름이, 금순의 오랜 세월이, 채린의 꽃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